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국세징수법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겁니다. 조각 36번 간접적 납부 강제 제도인데 이게 아마 이제 좀 이제 편제가 국세징수법 편제가 좀 이게 수정 이게 조율이 되면서 아마 이게 보칙 뭐 이쪽으로 아마 가 있을 때 명칭이. 근데 이게 보칙에 있는 제도들이 간접적으로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네 문제 나오고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제도냐 하면, 여러분 앞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세요 왜 안 내세요, 독촉했는데도 안 내세요, 그럼 독촉 납부 기한이 지나면 압류하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체납된 금액에 충당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게 직접적으로 납부를 강제하는 거야, 그게. 그죠? 그런 건데,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압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불편함을 초래해서 체납이 됐어. 체납이 됐을 때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재산을 뺏어가서 압류해서 그거에 대한 뭐 팔아가지고 메꾸고 이렇다기보다, 그런 것도 당연히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 뭐 출국을 어떻게 나라 밖으로 나가는 거를 제한한다거나, 우리 관허 사업 같은 거 있죠.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 이런 거를 제한한다거나,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약간 초래한다고,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 간접적이잖아. 간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납부를 하시죠 이런 제도를,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둔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제도가 많은데 우리가 뭐 그걸 전부 다 또 보진 않을 거고, 필요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개의 경우에서만 기출되는 거 위주로. 일단 내용을 잠깐, 요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이게 아까 제가 짧게 말했던 관허 사업, 명칭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그냥 사업하는 것 자체를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뭐다? 국가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허가가 필요한 그런 사업에 관해서, 너 체납자인데, 체납한 상태인데, 뭐 관여 사업 이런 거를 뭐 수주하거나 막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을 하려는 거다. 그래서 너 그거 체납 해결하고 오면 이런 거 맡길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할게, 해줄게. 체납 해결하고 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사전적 제한이에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법소부 세목도 딱 정해지죠, 여러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로 내어주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납자니까 뭐 기존에 나갔던 허가가 있다면 그거를 갱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거고, 그 관청이 말하는 거예요. 관에 말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신규로 허가 내주지 마세요라고 그 해당 관청이 말하는 거예요. 보통 뭐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허가권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잖아. 국세청에서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 체납자한테는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거나 신규로 내어주지 마세요라는 거라고. 됐죠? 체납을 해결하면 이제 맡을 수 있다.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체납을 납부하라는 압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사전적 제한의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셨죠? 1번.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 납세자에게 고지된 경우. 2번. 강제 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회생 및 파산, 법률에 의한 파산 선고, 거래 정지, 어렵다는 거지. 이런 경우들. 그리고 3번.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의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많이 들어봤던 경우들이죠. 총재산의 추상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그리고 물적 납세 의무지. 6번, 7번, 8번은 전부 다 물적 납세 의무에 관한 겁니다.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 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사전적 제한, 이런 거를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배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한은 배제하겠다라는 거. 이 친구는 뭐 어렵거나 뭐 이런 거니까. 이번에 처음 보는 거는 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된 경우에는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자, 봅시다.
문제를 볼게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할 때에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해당 납세자한테 그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거나 신규로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잖아. 읽어보면 그죠?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는 이렇게 제한한다는 거니까 법령이 정하는 사유일 때는 이렇게 제한할 수 없다는 표현이 되죠. 그죠?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법령이 정하는 사유, 즉 사전적 제한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경매가 개시된 때 밑에 있죠? 1번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전적 배제를 하지 마라. 맞아요. 3번 천재지변 등으로 납세자가 곤란하다. 배제하지 마라. 4번 사업에 심한 손해, 납세 곤란하다. 사전적 제한, 이런 관어 사업에 제한하지 마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의 사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별도로 뭔가 머릿속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을 열어서 머릿속에 알아야 될 내용이지. 사전적 제한의 배제 중에 요 공시송달로 인해서 고지되었는데 체납된 경우, 이 경우에는 관어 사업의 사전적 배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암기합시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되어서 체납된 경우는 사업의 사전적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정답은 2번이죠.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이 사유는 없었어요. 이 경우는 아니야. 이 경우 그러니까 정리하면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적 배제를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셨고, 자, 이 경우는 체납자료의 제공이네요. 138번에 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어떤 제도냐면 체납자료의 제공, 국세청에서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체납이 있다고 그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정보 제공의 대상은, 자 봅시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징수 혹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 문장 자체를 암기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돼요. 세무서장이 일단 아무 때나 아무 목적 아니야. 국세 징수를 위해서 혹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여기저기 막 보낼 수 없어요. 어디? 신용정보기관이 아래 가나에 해당하는 거를 요구한대요. 인적사항이랑 체납액이 얼마인지를 요구한대요. 이때 그 요구를 받고 나서 오케이 대응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거라고.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인 경우도 봐야겠죠. 가의 경우는 뭐예요? 체납이 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이래. 장기이면서 고액이죠. 1년이 지났다. 여기 장기라는 표현이고요. 500만 원 이상이다. 고액. 여기 엔드 요건이에요.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금액 상관없이 공개하는 거 아니라고요? 제공하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죠? 1년이 안 지났는데 500만 원 이상이라고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년이 지나고 엔드 요건으로 이 체납 금액도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여야 돼. 이 경우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요. 됐죠? 나의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이거는 상습적이면서 고액이어야 돼. 1년에 3번 이상 체납이 되고 그 체납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자. 일단 이것도 엔드 요건이죠. 상습적이면서 또 고액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 혹은 나에 해당하는 경우면서 신용정보기관이 요청을 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그에 대응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요.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요. 됐죠? 밑에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아직 다툼이 있다는 거야. 이 체납과 관련해서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서 심판 청구 등 이런 다툼이 진행 중이래요. 이때는 여러분 제공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또 뭐 있었어? 심판 청구 진행 중일 때 매각해버려도 안 되죠. 압류 재산이 있다면. 됐죠?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 매각했다면.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보 제공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정보 제공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번.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다. 오케이. 3번.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 제공하면 안 되겠죠.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했다. 요것도 지금 나라에서 일부 유예를 지금 해주는 거니까 압류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정보 제공은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물적 납세 의무 아까 했던 겁니다. 그 경우하고 똑같다고요.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 담보권자가 물적 납세 의무 관련 체납인 경우는 그거에 관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말라라는 거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밀 유지 의무, 또 당연한 말이겠죠. 체납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고 갑시다. 모든 간접적 압박 제도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기출되었던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갑시다. 국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 맞죠? 고액 상습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고액 상습, 그죠? 고액 체납 500만 원 이상이고 상습 1년에 3회 이상, 그죠? 그 경우를 말하는 거네.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한 것을 말한다. 맞아요. 장기도 맞겠죠? 아까 1년 이상인 경우라고 했잖아. 1년이 지난 경우.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인 거예요. 1번은. 오케이. 2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장기 500만 원 이상 엔드 요건으로 고액 이라면 제공 대상이야. 오케이. 1년에 3회 이상 상습 이면서 500만 원 이상 고액 해당되면 대상이야. 맞죠? 이렇게 풀으셔야 됩니다. 5번 당연해.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업무 목적 외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비밀 유지를 해야겠죠. 4번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서 불복 청구 등이 아직 다툼 중이래. 이때 체납자료 제공하면 되나요? 안 돼요. 됐죠? 요 정도까지.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치. 여러분 요것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간접적 납부 제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일단 기출되었던 거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확률이 더 높으니까 거기까지 봅시다. 일단 감치가 뭐냐면 여러분 김치 아니고 감치입니다. 여러분 체납자한테 김치를 못 먹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재미없었죠? 뭐가 재밌게 해볼까 생각하다가 아무튼 아닙니다. 감치는 여기 감치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묶어둔다는 거예요. 가둬둔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뭐냐 하면 제가 밑에 보면 이 감치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법정 드라마 있잖아. 판사 이렇게 앉아있고 검사랑 변호사랑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판사님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때 관객석에서 관객은 아니죠. 보고 있는 청중 속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나쁜 놈아 막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한대. 그러면 판사가 경고하죠. 경고합니다. 다시 그러지 마세요. 다시 그러면 감치하겠습니다. 이런다고. 그런데도 그러면은 법정 모독죄로 감치합니다. 이런 거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법정 진술을 물러나게 하는 자에서 제 드라마에서 우리가 한 번씩 듣는다고. 그때 들어보면 감치야. 법정 이렇게 물러나게 하시면 안 돼요. 법정 질서 물러나게 하면 안 돼. 법정 모독죄로 몇 시간 감치, 며칠 감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자, 그때 나오는 감치예요. 며칠 묶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국세청에서 마음대로 검사의 청구가 없는데 그냥 가서 잡아가지고 묶어두고 이러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제도는 없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엔드 요건으로 해당하다면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할 수 있다는 거. 가나다 엔드 요건이에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있고 합계액이 체납액이 2억 이상이면서 보세요. 납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체납하고 있는 것 같대. 검사가 봤을 때. 그거 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있는 것. 지금 이 모든 요건이 엔드 요건으로 만족할 때 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국세청장은 감치 사유에 모두 해당해. 그러면은 직접 체납자를 감치하는 게 아니고 검사한테 이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데 검사한테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됐죠? 문구를 봅시다. 국세청이 직접 감치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에게 요 감치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치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 뭐 소명자료라면 뭐 그런 거겠죠. 아까 전에 납부 능력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안 내니? 라고 했는데 소명하겠다는 거야. 그게 뭔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 진짜 돈 없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마. 무조건 잡아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체납자는 감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에 처해진 체납자는 자, 어떤 체납 때문에 요건을 만족했고 검사가 그거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감치했다고 해봐. 최대 30일까지. 그러고 나서 30일 지나면 여러분 체납을 못 냈더라도 풀어줘야 돼요. 감치는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거라고 했잖아. 장소에, 유치장에. 30일 넘어가면 일단 풀려놔야 돼요. 체납할 때까지 안 풀어줘.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라고. 일시적으로 그냥 압박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풀려놨다고 해봐요. 맥스로 30일까지 있다가 풀려났어.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너 그 체납 그거 때문에 다시 감치할 수 있다? 안 돼요. 동일한 체납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감치할 수 있어요. 알았죠? 알아둡시다. 다시 감치할 수 없습니다. 뭐 보시면은 감치가 진행 중인데 국세가 납부됐으면 여러분 당연히 종료해야겠지. 당연히 풀어줘야죠. 됐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감치 대상자한테 이런 감치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감치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해야겠죠.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자, 봅시다. 1번 체납된 국세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곧바로 감치 대상이 된다. 아니라고 했죠. 밑에 아까 다양하게 있던 엔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이 경우에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저 체납자 감치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고 검사가 다시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해서 감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요렇게 절차가 있고 요건이 있다고. 그냥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내? 감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1번 틀렸습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2번부터 봅시다. 감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 맞아요. 맥스가 30일이라는 점. 30일이 무조건 30일이라는 것도 아니죠.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7일이나 뭐 10일이나 14일이나 이런 식으로. 30일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3번. 체납자는 그 감치 처분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했죠. 감치에 처해진 체납자는 풀려났다는 거야. 30일이든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한번 풀려났으면 동일한 체납 사실로 또 감치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죠? 국세청장은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경우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혹시 내가 봤을 때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소명할 자료 있나? 라고 이렇게 먼저 납세자한테 체납자한테 기회를 주어야 한답니다. 기회를 줄 수 있다 아니에요? 주어야 한다는 점 의무사항입니다. 세무공무원은 감치 대상자에게 감치 결정에 대한 여러 사항을 설명하고 감치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협력해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오케이. 자, 출국 금지 요청이 있어요. 체납자의 경우는 또 모든 체납자가 출국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은 출국을 일단 제도의 취지는 고액 체납자라면은 출국 금지로 압박을 해서 체납을 해결하고 출국해라 이런 제도라고요. 모든 체납자에 하는 거 아닙니다. 출국 금지 요청.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 얼마? 외워야 돼. 5천만 원 이상이니까 딱 5천만 원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다 출국 금지하는 거 아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세무서장이 판단했을 때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압박 제도는 여러 가지 절차, 규정, 제한 장치를 해놔야겠죠. 체납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제한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규정을 딱 정해놓은 거야.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무서장이 또 이 경우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우려가 있다,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또 임의로 할 수 없어. 국세청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서 이 사람은 출국 금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청합니다. 이렇게 법무부에 보내야 된다고. 됐죠? 자, 여기 5천만 원 이상은 기본 전제예요.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돼. 파란색들 볼게요. 파랑이들 보세요. 파랑이들. 배우자 또는 좀비속이 국외로 갔대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나가면 아예 안 돌아올 위험이 더 크지 않냐라는 거야. 배우자랑 직계 좀비속, 직계 전속이라고 하면 위쪽, 부모님 쪽, 비속이라고 하면 내 아래쪽, 내 자녀들 밑으로 가는 거예요. 직계 좀비속이 이미 국외로 이주해 있대. 체납자만 도망가면 거기서 안 돌아올 확률이 높지 않냐라는 거야. 아시겠죠? 2번. 최근 2년 이내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5만 달러면 여러분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뭐 대략 한 우리 원화로 대략 한 6천만 원 좀 넘어가겠죠? 그 정도 금액이 최근 2년 동안 국외로 송금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미리 돈을 보내놓고 가서 거기서 살 돈을 한 거 아니냐? 안 돌아올 거 아니냐라는 게 의심된다는 거지. 그리고 3번. 5만 달러 이상의 국외 자산이 발견됐대. 그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4번. 명단 공개가 있거든요.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도 해당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거는 대전제가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지금 각각의 경우인 경우를 말합니다. 5번.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의 상태에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횟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외국으로 아예 도피해 안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정당한 사유로 하면 여러분 뭐 질병 치료나 사업 목적으로 외국에 갔다면 그거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인정이에요. 놀러 간 거거나 뭐 도피하러 간 게 아니잖아. 뭐 질병 치료나 사업을 위해서 해외 바이어하고 만나려고 갔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거는 정당한 사유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외국에 있던 사람 말하는 겁니다. 6번. 국징법에 따라 사회행위 취소 소송 중이야. 여러분 사회행위 취소 소송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국가가 채권자죠. 국세라는 채권을 받을 채권이 있는 거야. 근데 납세자, 그러니까 체납자는 이 나라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지. 갚아야 될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압류하러 갔다. 국가가 압류하러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뭔가 물건을 넘긴 거야. 압류할 대상이 없어. 그런데 그게 그 행위를 분석해 봤더니 사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거라고 해봐. 자, 그거에 대한 여러분 소송이야, 소송.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저 행위가 제3자한테 넘긴 행위가 국가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사회행위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국가한테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저거 사회행위 같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취소하는 소송을 걸겠습니다. 그게 진행 중이래. 그죠? 그런 뭔가 지금 문제가 있을 법하다는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뭔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됐죠? 봅시다. 이 경우라면 뒤쪽에 자, 출국금지 이때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 출국금지 통보를 봅시다. 법무부 장관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국세청장한테 그 결과에 대한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국세청장이 뭔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국금지 했습니다 라고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알려준다는 거지. 국세청에. 맞는 말이고요. 자,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봅시다. 여러분 빨간색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제 요청을 해야 돼요. 국세청에서. 해야 한다. 의무야 의무. 1번 보세요. 체납된 국세가 5천만 원 미만이 됐대요. 아까 전에 대전제가 뭐였어? 체납 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뭐 다른 요건들이 엮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그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했지. 근데 체납액이 줄어들었어. 이제 더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어때? 무조건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요건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돼버린 거야. 됐죠? 2번. 그러니까 2번도 마찬가지죠. 크게 보면.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거예요. 됐어요. 1번, 2번은 강제사항이다. 강제적으로 뭐다?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나 같은 경우는 초록이들은 뭐냐 하면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게 있나요? 체납자가 해외에 가려는데 해외에서 되게 구체적인 어떤 좋은 사업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야. 나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셔야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국외 건설 계약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돈을 벌어올게요. 라는 계획이 구체적이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판단했을 때 얘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납득된다. 보내줄게.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뭐예요? 직계 좀비 속이 해외에 있는데 사망했대요. 여러분, 이것도 뭐다? 무조건 해제 요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꽤 타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판단해서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본인의 뭐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요것도 뭔가 페이지가 엉켰나 봐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따로 없는 것 같네요. 부가가치세법이 갑자기 여기 놀러왔네. 페이지가 끼었네요. 넘어가 주시고요. 요 페이지도 잘못 끼어 있네요. 여기에 넘어갈게요. 484, 485로 넘어가시고 앞쪽을 가겠습니다. 페이지가 엉켰네요. 자, 이제 출국금지 문제를 풉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그라미 맞아요. 5천만 원 이상 맞아요. 체납한 자로서 엔드 요건이죠.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로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거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리고 또 여기 이거는 여러분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 상습 체납자는 여기 다양한 경우 1, 2, 3, 4, 5, 6 중에 여기 4번의 경우인 거예요. 그죠? 엔드 요건을 말하면서 4번을 딱 끼워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등에서는 출국 금지를 요청 어떻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1번 맞습니다. 국외 건설 계약 체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를 보내주세요 라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한다고?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니죠. 사업 계획 좋네. 좀 더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게. 그때 판단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인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요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수사항인지 아닌지. 부과 결정이 취소되어서 체납국세가 5천만 원 미만이 됐다.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출국 금지를 요청할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거야. 당연히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강제다. 맞죠? 강제적으로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세채권이 확보됐다면 당연히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마찬가지죠. 5천만 원 미만만 되어도 해제 요청해야 되는데 조세채권이 확보됐다는 말은 그냥 뭐 다 갚았다는 거잖아. 출국금지 해제 요청해야 한다. 강제사항입니다. 5번. 법무부 장관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에서 요청한 대로 출국금지 했습니다. 라고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결과를 알려주라는 거죠. 5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간접적 압박 제도도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일단 기출됐던 거 위주로 이 정도만 해도 앞으로 기출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국세징수법 같은 경우는 절차 쪽이고 여러분들께서 암기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 봤잖아요. 압류 같은 파트에서 7문제 중에 2개, 3개씩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공부량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량을 준비할 수 있어요. 강의도 보세요. 지금 이제 국세징수법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죠? 7문제에 대한 강의가 끝난 거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주 효율적인 시간 투입이 될 거예요. 그치 되셨죠? 자, 복습 잘 하시고 우리 이제 쉬었다가 다음부터 이제 소득세로 넘어갈 겁니다. 남은 세목이 소득세법이랑 국세기본법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이제 단축되었죠? 충분히 복습하시고 국세징수법에서 점수를 우리가 매달 바치니까 양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달 바치니까 앞에서 열심히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쉬셨다가 소득세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소득세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